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걸어도 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시나리오 소설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직접 쓴 소설입니다. 민사판 걸어도 박명진 선생 공개입니다. 제 자식 성묘를 한다는 거 이만큼 괴로운 것도 없네. 잘못한 것도 하나 없는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등을 진 채로 묘비 주변에 잡초를 뽑는다. 나는 아까 뽑혀버린 해바라기를 그 눈부실 정도로 짙은 노란색 꽃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마뜩찬하했지만 나는 반대였다. 그다지 길지는 않았던 형의 인생에도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서 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이 존재하고 있을 테다. 어쩌면 형은 그 사람에게 해바라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해바라기 같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또는 누군가가 형에게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말한 그 누군가가 형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일부러 시내에서 꽃을 사다가 이곳까지 와 주었는지도 모른다. 잘은 모르겠다. 다만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형의 인생도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은 게 아닌가. 성묘 다녀올까? 내가 부엌에서 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넌 어떡할래? 라고 누나에게 물었다. 난 됐어. 5분 때도 갔는데 뭘. 먹다 남은 밥이며 간식들을 터포통에 눌러 담으며 누나가 대답하자 어머니는 그럼 난 가볼까나? 라며 갑자기 분주하게 모자며 가디건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럼이라니 무슨 소리야? 누나는 말꼬리를 놓치지 않았다. 분명 어머니가 나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다. 누나는 그런 쪽으로 직감이 빠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둘만 있게 두자 어머니는 누나가 말을 꺼낸 집 개축과 함께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상담을 구했다. 지남이한테는 말하지 마. 나란히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어머니는 몇 번이고 나에게 신신당부했다. 하얀 양산을 받쳐든 육가리가 아스씨와 나란히 조금 앞서 걷고 있다. 주름이 촘촘히 들어간 하얀 스커트가 햇빛에 살짝 비쳐 보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예뻤다. 갑갑한 집에서 보내야만 했던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육가리도 이 산보리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묻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며 거꾸로 물어왔다. 좋고 싫음이 분명한 분이었기에 옛날 같으면 이런 경우가 결코 없었건만 나이를 드신 탓인지 어머니는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이런 큰일까지 나에게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이 3년 동안 갑자기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아서 괜히 나만 시달릴 뿐이다. 사위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도 좀 애들도 깍깍 때문에 시끄럽게 불태고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 사위나 귀여워하는 손자 손녀일지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버린다. 타인에 대한 이런 식의 차가운 면이 어머니에게는 전부터 숨어 있었다. 역시 싫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놀리듯이 말했다. 무엇이 꺼려지는지 어머니는 누나에게 직접 대놓고 싫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번 이사 문제를 두고서는 진찰실을 잃게 될 아버지를 핑계대며 아버지가 싫어할 것 같아 라고 번번이 말했다. 이럴 때만 아버지를 내세운다니까. 누나는 그렇게 말하며 신경질을 냈었다. 평소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했으면서 분명 비겁한 변명이었다. 이 다툼은 누나에게 유리해 보였다. 글쎄 그렇게 되면 네가 돌아오기도 어렵잖아. 어머니가 은근히 응석 부리듯이 말했다. 좀 전에 형에게 말을 하던 말투가 생각나. 나도 모르게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안 된다니까. 나는 선수 쳐서 어머니의 의도를 무력화하고 싶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라도 좋으니까.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어머니 머릿속에 그려진 앞으로 10년 뒤 모습을 대강 상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 그 10년에 최대한 얽히지 않고 지나가기를 마음속 깊이 바랐다. 나한테 형 역할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안다. 그럼 좀 앞서 걷고 있던 아스씨와 육가리가 뒤처진 우리를 확인하려는 듯이 돌아봤다. 어머니는 그 둘을 향해서 온화한 미소를 보이며 손에 들고 있던 해바라기를 흔들어 보였다. 육가리와 아스씨가 다시 앞을 보고 걸어가자 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 틈을 바꿨다. 너희 애는 어떡할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는 모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 시선을 던졌다.
둘의 말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이쪽에선 전혀 들리지 않았다. 잘 생각해야 돼. 애 생기면 갈라서기도 어려워지니까. 나는 순간 내 귀를 의심하여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금 어머니가 한 말을 속으로 되뇌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랬군. 어머니는 역시 이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라. 무슨 소리예요? 그런 보통은 말이야 빨리 손자가 보고 싶다든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심 당황한 기색을 들키지 않으려 짐짓 밝은 척 대꾸했다. 글쎄, 댕내는 보통과도 다르거든요. 어머니는 토라진 것처럼 말하고는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자식이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떼쟁이 같은 어머니에게 진절머리를 치면서도 어쩔 도리 없이 어머니는 나란히 걸었다. 요새는 흔한 일이야. 이런 일 정도는. 내가 미혼이었을 때는 통화 때마다 무조건 결혼하곤 했다. 마지막에는 어떤 상대라도 괜찮으니까 라거나 바로 헤어져도 좋으니까 라며 간청하듯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기보다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정말이지 질려버려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도록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한 적도 있다. 그러자 어머니는 너 정말 말도 심하게 한다 라고는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때 어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의 결혼을 후회하는 듯하여 그 결혼의 결과로 태어난 나로서는 한층 더 충격을 받았더랬다. 우리들은 구불구불 꺾인 묘지 자갈길을 빠져나와 자동차도 달릴 만큼 넓은 도로로 나왔다. 여기서부터 바다를 향해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는 것이 다리에는 부담이 있지만 내려다 보이는 마을 경치를 좋아했다. 나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했다.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대신에 어딘가의 묘에 비춰진 향냄새가 어렴풋이 느껴졌다. 나란히 걷던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 가빠졌다. 나는 걷는 속도를 조금 늦췄다. 어머, 노랑나비네. 어머니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자 마침 육가리가 아스시의 등 언저리에서 노랑나비가 날고 있다. 라고 나는 건성으로 대꾸했다. 나비는 해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떠밀리면서 난다기보다는 휩쓸려 날아가 버리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바동거리는 것처럼 보였다. 저건 말이야 겨울이 돼서도 죽지 않은 배추 흰나비가 이듬해 노란색으로 변한 거래. 어머니는 나비를 눈으로 쫓으며 말했다. 진짜? 왠지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들었어. 누가 그래? 그건 기억 안 나. 이라며 나는 맞장구를 쳤지만 믿지는 않았다. 분명 또 멋대로 생각했거나 혼자만의 착각일 것이다. 그 소리 들은 뒤로는 저 나비를 보면 괜히 마음이 어려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듯이 말했다. 분명 이 노랑나비를 죽은 형과 겹쳐서 생각하는 것이리라. 그렇지만 형이 죽은 것은 15년이나 지난 일이기에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몇 번씩이나 겨울을 지내는 나비는 있을 리가 없다고 말하려다가 말았다. 초등학생 때 아마 생물 과목 실험인지 관찰인지 뭔가가 계기였을 텐데 집에서 나비를 부화한 적이 있다. 학교 옆에 커다란 양배추밭에 나비 애벌레가 많다는 정보를 입수한 우리는 방과 후에 용기를 내서 그 밭으로 찾아갔다. 밭 주인에게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렇다면 오히려 내게 큰 도움이 되지 라며 기꺼이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구역을 나눠서 양배추 잎사귀 사이마다 숨어있는 애벌레를 찾았다. 양배추 하나당 2~3마리는 반드시 있었다. 해가 질 때쯤에는 우리가 미리 준비한 곤충 채집통 3개가 애벌레로 가득 찼다. 커다란 수확에 우리는 흥분했다. 집으로 돌아와 누나에게 채집통을 보여주자 비명을 지르며 절대로 집 안으로는 들이지 말아줘라고 울면서까지 부탁을 했다. 한눈 없이 나는 그것들을 뒷마당에서 키우기로 했다. 100마리 가까운 애벌레의 작은 채집통은 너무 비좁았기에 쓰지 않아 부엌문 앞에 방치된 금붕어용 어항을 씻어다가 이사를 시켜주었다. 채소라면 뭐든지 먹는다고 배우긴 했지만 난 혹시 몰라서 먹이로 양배추만 주기로 했다. 매일 부지런히 양배추를 주었더니 몇 주 지나자 모두 번데기가 되었다. 그날로부터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뒷마당으로 나가 어항 안을 들여다보면서 번데기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했다. 어느 날 칫솔을 입혀본 채로 언제나처럼 뒷마당으로 나간 나는 곧바로 무언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달려가 가까이서 보니 어항 안은 꽃이 핀 것처럼 새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아직 날개가 완전히 펴지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100마리의 번데기는 거의 일제히 나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양치질을 서둘러 끝내고 어항을 끌어안고서 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잠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하지만 뚜껑이 열린 것을 모르는지 아직 날아갈 준비가 안 된 건지 나비들은 꼼짝 않았다. 나는 갑자기 불안에 휩싸였다. 양배추밭에서 이런 곳에 데려온 탓에 어쩌면 날지 못하는 나비가 태어난지도 모른다. 손가락으로 어항 유리를 톡톡 두드려봤다. 그래도 나비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던 것 같다. 절반쯤 포기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불러올까 생각한 그때 바람이 불어와 길가의 나무들을 바스락바스락 흔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눈앞이 한순간에 새하얗게 뒤덮여서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렸다. 어항 안에 있던 하얀 나비들은 그 바람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때 내 귓가에서 나비들이 날갯짓하는 소리를 나는 분명히 들었다. 새의 무리처럼 파닥파닥대는 큰 소리였다. 나비들은 순식간에 모두 사라지고 내 손에는 번데기가 벗어놓은 껍질만 가득한 어항이 들려 있었다. 그 어항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어항을 아는 채로 뒷마당으로 돌아와 호수물을 세차게 뿌려 어항 안에 남은 허물을 전부 씻어낸다. 그때는 그것이 어떤 충동이었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안다. 내가 느꼈던 것은 틀림없이 죽음이었다. 나비의 탄생이 아니라 번데기의 죽음의 마음이 격하게 흔들렸던 것이다. 죽음의 무리에 둘러싸여 나는 공포를 느꼈다. 그런 경험이 갑자기 떠오른 탓인지 나는 노랑나비에서 죽은 형을 떠올리는 어머니를 아주 부정하지는 못했다. 나비에게는 어딘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어머니와 둘이서 성묘를 갔던 적이 있다. 그때 돌아오던 길에서도 어머니는 나비 이야기를 꺼내셨다. 저번에는 역 근처로 장을 보러 가려고 버스 정거장까지 걸어가는데 말이야. 계속 나비가 따라오는 거 아니니? 나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버스 정거장에 도착했더니 그 나비도 같이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한테서 떠나려고 하질 않는 거 있지. 그래서 분명 너희 아버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왠지 그리운 듯도 쓸쓸한 듯도 한 얼굴을 했다. 그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던 사이였어도 돌아가신 뒤에는 곧바로 아버지 유품을 벌었으면서도 역시 부부란 그런 것인가 내심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그래서 있지. 당신이죠? 라며 목소리 내서 말해줬어. 나는 여기서 혼자 즐겁게 사니까 아직 데리러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 그랬더니 알아듣기라도 했는지 팔랑팔랑 거리며 바다 쪽으로 날아가 버리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웃었다. 그때는 잠시나마 감동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도 어떤 식으로든 조금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고 이제는 납득을 한다. 묘지 출구 근처까지 내려온 곳에서 어머니는 도로가에 있는 무연고 묘를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해바라기를 받치고 가볍게 합장을 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조금 안심했다. 사무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육가리와 아저씨를 만나서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네 사람 옆으로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가며 묘지 쪽으로 올라갔다.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도 해가 갈수록 힘드네. 과연 어머니는 조금 지친 기분으로 말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금세 올라갈 텐데 어머니는 달려가는 자동차를 눈으로만 따라간다. 걷는 게 건강에 좋아요. 내가 달래듯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러자 육가리가 나를 돌아보며 웃었다. 운동 한번 정말 잘했다. 오늘 밤은 푹 자겠네. 어머니가 비꼬듯이 웃었다. 나는 자동차가 올라간 묘지 쪽을 돌아봤다. 태양이 산 뒤로 넘어가면서 나무들의 녹음이 오히려 선명하게 보였다. 해가 저문 산은 조금이나마 이른 가을 분위기를 띠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5시가 가까워졌을 것이다. 어렴풋이 어두워진 현관에는 낯선 하도 오래 신어 다 해진 싸구려 구두가 있었다. 이마이 요시오였다. 형이 바다에서 자기 목숨을 바꿔가며 구해낸 소년이다. 우리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요시오는 통통하게 살찐 다리를 접어 간신히 꿇어앉아 불단을 등 뒤에 두고 자기가 사온 양갱을 먹고 있었다. 아버지는 털무라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옆에는 모기향을 피워놓고서 줄곧 마당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라고 짧은 인사를 건네면서 상 주변에 흩어져 앉았다. 어머니는 땀이 멈추지 않는 요시오 옆으로 선풍기를 가져다가 바람 세기를 강으로 맞춰서 그를 향해 고개를 고정해 주었다. 1년 만에 만났는데 요시오는 그새 또 조금 살찐 것처럼 보였다. 빌렸을 것이 분명한 이 사이즈도 맞지 않은 작은 양복에 역 앞 편의점에서 샀을 법한 싸구려 넥타이를 메고 있다. 불단 앞에는 땀으로 젖어서 글자가 번진 부익은 봉투가 놓여있다. 요시오의 컵에 보리차를 따라주며 누나가 부드럽게 말을 건넨다. 그럼 내년에는 졸업이네. 대학도 내 덕분에 라며 끄덕인 요시오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고 보니 2, 3년인가 재수생활 하던 끝에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학비만큼은 비싸기로 유명한 지방 사립대학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벌써 4년이나 지난 것이다. 취직은? 이라며 누나가 재차 물었다. 언론계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무데도 안 돼서. 요시오가 다시 웃었다. 그 표정에는 천진함과 비루함이 겹쳐 보여서 귀엽지도 야무져 보이지도 않았다. 그건 어떻게 됐어? 연기학교는? 선풍기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물었다. 죄송하지만 거긴 재작년에 그만두어서. 뭔가 말할 때마다 요시오는 반드시 작게 끄덕인다. 저런, 그랬어? 아까워라. 어머니는 놀란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작년에도 똑같은 소리 했어. 거기 앉아서. 분명 작년 기일에도 요시오는 등을 구부린 채 땀을 뻘뻘 흘리며 저기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누나가 말한 대로 어머니는 지금과 똑같이 그가 연기학교를 그만뒀다는 것을 아쉬워했다. 어머니는 그 일을 완전히 잊은 것 같았다. 지금은 알바로 작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냥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요. 그럼 됐네. 나는 밝게 맞장구를 치며 안 그래? 라고 반대편에 앉은 유가리에게 동의를 구했다. 유가리는 말없이 작게 끄덕였다. 광고라고는 해도 슈퍼마켓 전단지나 만드는 거라. 요시오는 부끄럽다는 듯이 말했다. 아버지의 등이 아주 살짝 움찔했다.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뭔가를 거부하려는 것처럼 아까부터 계속 부채질만 요란하게 하고 있다. 요시오는 컵에 절반 정도 남은 보리차를 홀짝이며 마셨다. 시험 봐서 들어간 거야? 누나가 요시오의 컵에 보리차를 재차 따라주며 물었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이렇게 알바로 지내볼까 해서. 요시오는 채워진 보리차를 다시 단숨에 비워버렸다. 누나 옆에 앉은 사스키가 신기한 생물이라도 구경하듯 요시오를 말똥말똥 쳐다본다. 아이들이란 정말 솔직하고도 잔혹하다. 뭐니 해도 사람은 건강한 게 최고니까 안 그래? 누나가 말했다. 그것은 아마도 요시오를 위해서 해준 말이었을 테지만 내가 보기에 결과적으로는 괜히 그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것처럼 비쳤다. 저야 건강밖에는 내세울 게 없죠. 농담으로 한 소리였을 텐데 요시오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웃어버렸다. 그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도리어 웃을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잠시 동안 거실 안에는 요시오의 웃는 소리만이 울리더니 그 후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정적을 메꾸려 하지 않았다. 요시오는 손에 들고 있던 빈 컵을 상위에 올려놓더니 꿇어앉은 자세를 고쳤다. 그때 준페이 씨가 구하시지 못했다면 지금의 저는 여기 없었을 것이기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페이 씨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요시오는 격식을 차려 말하고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두에게 등을 돌려 앉아 불단 옆에 놓인 형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종을 쳤다. 힘 조절을 잘못했는지 찌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요시오의 커다랗고 둥근 등은 여전히 땀으로 흠뻑 젖어 있어서 하얀 셔츠 아래로 살빛이 비쳤다. 그 모습이 재밌는지 아스씨가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쿡쿡대며 웃기 시작했다. 옆에 앉아있던 육가리가 그만하라며 팔꿈치로 찔러도 아스씨는 그치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채질은 어느샌가 멈췄다. 합장을 마친 요시오가 모두를 향해 돌아앉고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라며 다다미 바닥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다. 머리를 숙이는 그 모습에서 이곳에 오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정한 그의 결심을 나는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15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와주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대단히 성실한 것이다. 이 이상 그의 장래를 지켜보는 것은 이쪽도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구석이 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다.
무엇을 집어들고 일어나려던 요시오가 무언가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고 큰 소리가 났다. 긴 시간 동안 다리를 접고 꿇어앉아 있느라 피가 통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요시오는 아야아야 라고 소리치며 뭔가 매달리듯이 손을 뻗었다. 한음 수 없이 바로 앞에 있던 내가 그 손을 잡아 그의 몸을 지지했다. 둘이서 함께 일어서려고 할 때 나의 손이 그의 바지 허리띠에 걸리면서 찌익 하고 실밤 나가는 소리가 났다. 괜찮아요? 라고 어머니가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묻는다. 쥐가 났나? 어머니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알 것을 굳이 물으면서 우리 뒤를 따라왔다. 그 때문에 요시오는 괜히 더 어쩔 줄 몰라 했다. 나에게 의지해서 걷는 동안 그는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요시오가 이제 걸을 수 있습니다 라며 송구한 듯 웃어 보였다. 나는 왠지 한심한 기분이 들어서 되레 그를 격려하고 싶어졌다. 아직 25이잖아. 이제부터 열심히 하면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의 등을 툭 쳐주었다. 철썩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마치 목욕탕에서 방금 쓴 수건처럼 축축해서 내 손이 그의 땀에 젖어버렸다. 벌써 저 같은 건 인생이 뻔히 보여서요. 현관으로 내려가서 구두를 신으며 그는 비굴하게 웃어 보였다. 그 얼굴은 25살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 미소에 나는 처음으로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젖은 손을 바지 뒤쪽으로 해서 슬쩍 닦아냈다. 뒤이어 어머니와 누나가 배웅하러 따라 나왔다. 내년에도 또 얼굴 비춰주렴. 오늘 아침 우리 가족을 맞이했을 때처럼 현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어머니는 요시오에게 미소 지어 보였다. 꼭 끼는 겉옷을 힘들게 입으려던 요시오가 그 움직임을 멈추고 돌아봤다. 약속이야. 꼭 와주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강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눈앞에 이 요시오를 형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어머니는 그가 다시 와주기를 고집하는 걸까?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어쩌면 형에게 얽혀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버려 형이 완전히 과거의 인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요시오에게는 달갑지 않은 친절이다. 요시오는 난처한 얼굴로 작게 끄덕이고는 네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어찌어찌 겉옷을 끼워 입은 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을 닫을 때도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더 들어갔는지 쾅 하고 커다란 소리가 나면서 현관 전체가 흔들리기까지 했다. 문 바깥쪽에서 요시오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쟤는 더 찐 것 같네. 발소리가 멀어지기도 전에 누나가 말했다. 100km는 나갈 것 같은데. 등에 이따만한 살이. 어머니가 일어서서 현관을 바라보며 당신의 등 주변을 양손으로 잡아 보였다. 자기가 사온 양갱을 2개나 먹었어. 팥이랑 녹차만. 누나가 2손가락을 폈다. 보리차는 3잔이나 마셨어. 어머니는 손가락 3개를 펴보였다. 우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복도를 걸어 거실로 향했다. 깍 하고 누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뛰어올랐다. 저것 봐. 저기 땀 떨어져 있어. 아 여기도. 아우 싫다. 더러워. 방금 요시오가 걸어온 길을 따라서 군데군데 땀이 떨어져 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걸레를 가지고 와서 복도에 던지더니 발로 밀며 닦기 시작했다. 어쩐지 요시오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땀이 많은 체질이라 알지만 들고 있던 종이가 젖거나 펜으로 글씨를 쓰다가 비벼져서 번지는 경우도 자주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이다. 기껏 부임까지 들고 와서 이렇게까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다니 참으로 못할 일이다. 저럴 거면 선풍기 말고 에어컨을 틀어줬으면 됐지 않을까. 그보다 차라리 내년에도 와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발끝으로 요령 있게 걸레를 짚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걔 아까 구하시지 못했다면 이라고 말했는데 원래는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아니야? 어머니는 발밑을 보며 말했다. 2층 로데오봉이라도 주면 좋았잖아. 절반 남은 양갱을 보며 누나가 아무렇게나 말했다. 그러네. 그럴까? 어머니는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너 버스 정장에 좀 쫓아가서 말이야 라고 누나를 향해 손을 휘젓다. 난 싫어. 요짱 네가 가. 누나는 자기가 말해놓고선 나에게 떠넘겼다. 아 나도 싫어 그런 거. 나는 거실에 선 채로 넌더를 치며 말했다. 저 따위. 퇴마루에 앉았던 아버지가 마당을 바라보는 채로 중얼거렸다. 저 따위 한심한 녀석을 구하자고 뭐하러 하필이면 우리 애가.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을. 아버지는 그렇게 내뱉듯이 말했다. 그것은 혼잣말이라기보다
분명히 모두에게 들으라고 한 중얼거림이었다. 나는 아스씨의 얼굴을 봤다. 그는 여전히 킥킥대며 웃고 있다. 네. 시나리오를 읽는 시간에 시인, 영화인, 백악기였습니다.